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제가 외친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야 했어요. 건강도, 재산도, 심지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신뢰까지도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저는 박영희, 올해 65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낍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내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해 봄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 도연이와 함께 은퇴 후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각자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남편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가 든든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요. 그러게요. 산책하러 나갈까요? 저는 늘 그렇듯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저는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계단을 굴러내려갔지요. 마지막에 느낀 것은 오른쪽 엉덩이 부분의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고관절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2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진통제 때문인지 계속 졸음이 왔습니다. 입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낮에는 무료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까지 고생하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남인가? 그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퇴원할 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지내야 했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영희야,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어. 간병인을 구해보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씻는 것도 남편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그의 허리도 안 좋은데 계속 제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지요. 결국 일주일 후 간병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지요. 첫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영은 정말 능숙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척척 해주었지요. 약 챙겨주기, 식사 도움, 운동 보조까지. 남편도 만족해했습니다. 영희야, 서영 씨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저도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남편의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주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묵직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몇 시간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지요. 서영 씨, 이야기 뭔가요? 진통제와 수면제예요. 의사가 처방해 주신 거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게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에 먹던 약과는 모양도 색깔도 달랐거든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통장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여보, 내 통장 못 봤어요? 통장? 무슨 통장? 우리 비상금 통장 말이에요.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에게도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지요. 다음 날 통장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냉장고 안에서요. 어머님, 여기 있네요. 깜빡하셨나 봐요. 서영이 웃으며 건네주는 통장을 받아들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냉장고에 통장을 넣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지요. 여보, 나 이상해요.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영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서영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약을 먹고 나서 잠이 들기 전 저는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남편과 서영이의 대화 소리를요.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의식이 흐려져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의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지요. 서영이 오고 난 후 저와 남편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남편은 서영이의 편을 들었거든요. 여보, 서영 씨가 주는 약이 이상해요. 먹고 나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영희야, 그건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서영 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어머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사람들 만나는 건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강요가 숨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영희야,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서영 씨 말로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나도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 치매라니. 나는 멀쩡해요. 서영 씨가 무슨 말을 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현실을 인정해. 내가 자꾸 이상한 곳에 물건을 두고 방금 한 말도 까먹고 이런 식으로는 같이 살 수 없어.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서영 씨가 없었으면 진작 큰일 날 뻔했어.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서영의 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철저히 외톨이라는 것을. 이혼 절차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서영이 적극적으로 도왔거든요. 어머님, 이제 홀가분해지셨겠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지만 저는 그 속에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채 소형 임대 아파트로 내몰렸습니다. 30평이던 아파트에서 10평도 안 되는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지난 40년이 모두 헛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작은 방에서 홀로 지내며 저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결혼식 청첩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랑 박도현, 신부 김서영.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혼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첩장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선생님, 젊은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 직접 보세요. 이건 분명한 도발이었습니다.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였어요. 모멸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찾을 때가 왔다는 것을. 서영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첩장을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찾은 이정민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님 계신가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 이혼 후에 감정적으로 힘드실 텐데. 하지만 청첩장을 보여주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혼 후 바로 재혼이라. 혹시 과거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해 주세요. 며칠 후 이정민 변호사가 저에게 보여준 서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님 보세요. 간병비 명목으로 지난 몇 달간 거액이 빠져나갔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이나요. 그럴 리가. 간병비가 그렇게 많이 나갈까요? 일반적인 간병비의 몇 배예요. 그리고 이 돈들이 모두 김서영 씨 계좌로 들어갔네요. 이건 명백히 이상해요.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여자의 과거를 조사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 탐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최성우라는 분인데 전직 형사 출신이에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으세요. 일주일 후 저는 최성우 탐정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상이 강인한 남성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부인,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요? 연상의 부유한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범들이 있어요. 간병이나 도우미로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심한 경우에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하려던 말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해보죠. 최성우 탐정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조사를 맡겨주세요. 꼭 진실을 알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을 구해야 해요. 최성우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그런데 부인,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위험하다고요?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여자는 상당히 치밀한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두려움과 함께 오히려 더 큰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진실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정민 변호사와 최성우 탐정이 저와 함께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청첩장을 다시 꺼내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서영이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최성우 탐정에게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들은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자료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부인, 앉으세요. 이 얘기는 서서 들으실 내용이 아니에요. 탐정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김서영, 이 여자는 이미 2번의 결혼 기록이 있습니다. 2번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남성 모두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사망했다는 겁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망이라고요? 첫 번째 남편은 작년에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두 번째 남편은 그 전년도에 같은 원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 다 60대 후반의 자산가였어요. 최성우 탐정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김서영이 간병인 역할을 했고 사망 후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이상한 증상들, 기억의 공백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저도, 네, 부인도 같은 방법으로 당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혼으로 끝났지만 만약 계속 함께 살았다면. 탐정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인 김서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위조된 거였어요. 그리고 간병인 추천서도 존재하지 않는 업체에서 발급된 가짜였고요. 이정민 변호사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김서영에게 17살 딸이 있다는 겁니다. 딸이요? 김수진이라는 아이인데 현재 강남의 유명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학비만 연간 수천만 원이 드는 곳이죠. 최성우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교복을 입은 예쁜 소녀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어머니와 닮은 차가움이 있었어요. 이 아이도 어머니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있어요. 탐정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저씨 언제까지 속일 거야? 하버드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 주고받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요? 네, 수진이는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가죠.
아마 그것 때문에 김서영이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녀가 함께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그럼 남편은 지금 위험합니다. 김서영의 이전 패턴을 보면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인, 지금 저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정민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물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지만 직접적인 범죄 증거는 부족해요. 이전 남편들의 사망도 공식적으로는 자연사로 처리되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김서영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포착해야 해요. 최성우 탐정이 덧붙였습니다. 결혼식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한다면.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김서영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현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김서영이 더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혼란과 기억 상실. 그것이 약물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였습니다. 살아남은 거였어요. 나도 죽을 뻔했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용기가 났습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라는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탐정님, 변호사님, 제가 결혼식에 가겠어요. 위험해요, 부인.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여야 할 것 같아요. 이정민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김서영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가야 해요. 남편을 구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해요. 최성우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준비해야겠네요. 녹음 장치도 준비하고 경찰도 대기시켜야 하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을 향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으니까요. 결혼식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결혼식을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선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최성우 탐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 장치가 들려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그만 끝내야 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저는 마음을 굳혔거든요. 이 장치를 목에 걸어주세요. 작동법은 아시죠? 네, 여러 번 연습했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경찰도 대기하고 있고 증거 자료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고맙습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에서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예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순진한 신부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아는 여자였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검은 한복 때문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서영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저에게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식이 진행되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언제 일어서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지요.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여인은 이미 2명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할머니 정신병자 아니에요? 서영이 소리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서영, 당신은 위조된 자격증으로 간병인 행세를 하며 연상의 남성들을 속여왔어요. 그리고 약물을 이용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요. 그때 최성우 탐정과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손에는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김서영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예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서영이 악을 썼지만 경찰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과거 2번의 결혼 기록, 남편들의 의문사, 그리고 위조된 자격증과 추천서, 게다가 따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뭔가 깨달음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영희야, 이게 다 사실이야? 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구하지 못할 뻔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말한 게 다 맞았던 거구나. 내가 서영 씨 말만 믿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 한 소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수진이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수진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문자들을 설명해 보세요. 엄마, 아저씨 언제까지 속일 거야? 이건 뭐죠? 수진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서영과 수진은 체포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서영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식장을 나서며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지 않고. 여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게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한 세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리고 고마워. 날 구해줘서. 예식장을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와 최성우 탐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셨어요. 용기 있는 분이세요. 그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그렇게 그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어르신들 말이에요.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맞아, 그거야.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살아남은 자의 의무, 경험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김서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명의 남편 살해와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김수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원 처분을 받았어요.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서영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아직도 기억해요. 원망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그냥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되었던 긴장이 마침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 제게 몇 번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러, 나중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영희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믿지 않다니.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도연아?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서영이가 그만큼 교묘했던 거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고마워, 영희야. 그런 말을 해줘서. 우리가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한 시간들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몇 주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강연과 교육 활동이었어요. 첫 강연장에 섰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병인이라는 사람이 제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약을 먹은 후의 혼란, 기억의 공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불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그 순간부터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온 도우미가 자꾸 이상한 약을 권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도우미가 계세요? 네, 아직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이정민 변호사와 최성우 탐정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일단 상담받아 보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제 강연장을 찾아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멀리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왜 왔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해, 영희야.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해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니. 나였다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연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는 걸. 무슨 이유?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 사랑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노인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시에서 주는 상이었어요. 시상식장에는 이정민 변호사와 최성우 탐정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남편도 보였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소감을 말할 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을 찾아준 분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신뢰는 소중하지만 맹목은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진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내일 또 다른 강연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분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박영희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를 찾았고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는 더 끔찍한 일을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이나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채널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다른 분의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